그러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지난 영상 이어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느냐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11페이지 끝에 세 번째 줄까지 이집트에 대해서 하다가 이제 중단됐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좀 독자적으로 메소포타미아하고 다른 방식으로 크게 외부의 영향을 덜 받고 별로 받지 않고 가끔 침입은 당했지만은 모두 나름대로 이제 강한 왕권을 형성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집트의 지역적 힘이 점점 커져갔던 점진적인 강성, 이것이 고왕국의 종말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제1중간기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집트 연대기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제1중간기가 어떻게 된다? 2181년 정도부터 해서 대략 한 130년 정도 펼쳐지는 제1중간기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외부 지배를 좀 당하다가 아마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이때 귀족정을 주로 하는 이 후견자들, 그걸 후원하는 자들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종속된 인력들을 주변에 세워 보호와 볼살핌이라는 미명하에 복종을 주장하고 관철시킴으로써 그들의 힘을 유지했다. 귀족 출신들은 여전히 힘을 갖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제국 통일의 회복은 2000년기의 시작 무렵에 3000년기, 2000년기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BC 1900년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2000년에서 BC 1900년으로 넘어올 때 2000년대가 시작할 때에 이렇게 되네. 그렇게 됐을 때에 테베라고 하는 그리스에도 테베가 있고요. 이집트에도 비슷한 발음을 하는 테베가 있는데 요거 남쪽에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면 좋은데 이집트 나일강을 따라서 밑에 형성되어 있는 이 테베가 굉장히 큽니다. 테베라고 하는 데에다가 중심지가 잡혀서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자, 이런 제4천년기의 시작 무렵에 이미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왕국의 전형적인 특징은 귀족적 지역 세력에 맞서는 파라오 체제를 어떻게 돼요? 복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왕권이냐 귀족권이냐 이런 얘기인데 신민들의 보호자로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역량을 지니고 왕이라는 자는 동시에 그의 개인 속에서 그 사회의 하층 집단들에 대해 이전의 파라오 체제의 수직적 연대를 독점해야 돼.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왕이 백성을 보호한다는 구실화에서 귀족에 견제하게 되고 그 하층들이 자기를 많이 지배하게 되면 양자의 이해관계를 맞물리면서 귀족을 견제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어디서 따갖고 왔냐?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아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론을 가지고서 지금 이 저자인 게르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왕국은 이민족 지배의 시대를 벗어나면서 힉소스라고 하는 수수께끼 같은 민족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도 남부 팔레스타인의 카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유래했다고 여겨지는 힉소스라는 지배를 당했을 것이다. 1650에서 1550년에 힉소스라고 하는 이민족 왕조가 이제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결국 중왕국 다음에는 두 번째 인터메조 중간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돼. 자, 그래 됐을 때 Second Intermediate Period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힉소스를 좀 알아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부터 힉소스가 궁금해가지고 아직 이때까지 제대로 조사를 못 해보다가 이제 한번 힉소스를 조사를 했는데 위키페디아에 이 검색으로 힉소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힉소스에 대한 정보가 영어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보면 정보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사람은 외국어 버전으로 보면 좋다. 외국어 버전은 3개 국어가 유용한데 제일 광범위한 건 대략 영어가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어나 불어로 보면 이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거를 대부분 번역해서 압축해서 집어넣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전문가가 별로 없죠. 그래서 외국 거를 갖고 오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 줄여버리죠. 그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완전히 번역을 하면 좋은데
외국 거는 아주 광범위하게인데 저 영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위키페디아의 힉소스라고 해요. 힉소스가 뭐냐면 이집트의 2차 인터메조 중간기에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힉소스라고 하는 그 부족인데 이걸 어떻게 집어넣냐면 HYKSOS 이게 이제 정체불명의 아주 무시무시한 외국 몽고족 같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애들이 들어왔대요. 힉소스. 힉소스를 어디서 찾는다? HYKSOS. 위키페디아에 이 검색어를 집어넣습니다. 보통 구글 엔진에 들어가서 그러는데 검색어 칸에다 이걸 영어로 쳐버리면 거기에 관한 정보가 떨어져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키 정보가 물론 뭐 불완전한 것도 있는데 대략 좋습니다. 그래서 위키 정보가 간단하게 던질 때는 좋고 제대로 알려면 도서관에 가서 이 관련된 거 막 찾아야 되는데 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빠르게 할 때는 위키다.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보가 나와. The Hyksos were 이렇게 나오죠. 그죠? A people of diverse origins, possibly from Western Asia, who settled in the eastern Nile Delta sometime before 1650 before Christ. 자, 이 힉소스는 무슨 말이냐? 말 뜻이 이건데 외국에서 온 지배자들 하는 게 이게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표현이 약간 다른데 어떻게 쓰냐면 이코스 이렇게 나온다. 이코소스 아니면은 익쇼스 이렇게 쓴답니다. 근데 이제 그 본토 발음 가면 힉이 돼서 H 발음이 살아납니다. 힉소스 이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 기원을 지니는 자들의 묶음, 그러니까 기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 민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서쪽 아시아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서쪽 아시아 보통 팔레스틴 반도라는 거죠. 그것만 알지 그 이상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얘들이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은 1650년, 기원전 1650년 이전에 나일강 삼각지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봤을 때 바로 동쪽, 이집트 영토 안일 수도 있고 바로 옆일 수도 있는 여기에 정착한 부족이다. 그래서 힉소스가 도래하는 것은 뭘 의미를 하냐면은 이집트의 13왕조가 끝나고 제2 중간기가 시작되는 걸 의미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13왕조가 끝나고 이제 이민족 지배가 시작돼. 왜? 얘들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맥락에서 봤을 때에 이 아시아틱이라는 말, 아시아적이라고 하는 용어는 바로 이집트에서 봤을 때 방향이 그 동쪽에 있는 애들이라는 거죠. 동쪽에. 이스라엘도 해당되고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것도 해당되고. 자, 이런 의미인데 이제 이 힉소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전에 그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가나안 사람들.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옛날에 원주민 중에 하나가 뭐냐 카나안족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가나안족이라는데 이 카나안 사람들이 기원전 1800년대에 이집트에서 12왕조가 끝날 때쯤에 처음 모습을 나타내는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기원을 찾아본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 삼각주지대에 살던 가나안 지배자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이 조직을 재편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들어버린 게 뭐냐면은 이집트 14왕조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집트 13왕조 때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의 기본이 되냐면은 이제 기초했던 지역이 이 발음하기 힘드네. 이띠타위라고 한 데서 이제 같이 살았다라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3, 14왕조의 힘은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힘이 떨어져 버리고 아마도 이유는 기근하고 역병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고대에 늘 있던 것처럼 그렇게 돼. 그런데 이제 중요한 1650년이 오게 된다는 거죠. 기원전. 힉소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왕조의 영토를 쳐들어와서 15왕조를 세워버린다는 거죠. 15왕조를. 그리고는 13왕조의 붕괴는 바로 남부에서의 권력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놨. 이게 남쪽이라고 하면 이집트 남쪽에 힘이 이제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진공 상태가 돼요.
이것을 통해서 16왕조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이게 어디서? 테베라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힉스어수인들은 결과적으로 이 두 왕조를 갖다 정복을 해버리고, 그죠? 그때부터 17왕조는 테베를 장악하게 되고 일정 시기 동안 힉소스 왕돌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했다라고 나온. 아마도 그들의 이 꼭두각시가 됨으로써 그렇지 않고는 공존하기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힉소스하고 이제 그래도 투쟁을 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인데 타오라는 사람, 카모스라는 사람, 아모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힉소스에 맞서 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지막 왕이었던 카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이집트 밖으로부터 쫓아내버렸다. 이게 힉소스 외국 지배가 끝나는 기원전 1550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힉소스의 어떤 모습을 좀 얘기를 하자면 힉소스는 그 어떤 관습을 지니냐면 horse barriers인데 horse barriers를 이걸 읽어버리면 이 번역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 말하고 우리가 동물의 말이 있죠, 그죠? 말하고 barrier이 뭐냐면 영어로 bury가 묻는 거 아닙니까? 사람 죽으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묻는다는 말인데 말을 매장을 한다는 말인데 이 뭐냐? 말을 매장하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그 두 가지가 가능한데 말 자체가 죽으면 묻어줄 정도 말을 숭상했다든지 아니면은 유력자 힘 있는 사람 죽을 때 말을 같이 집어넣어버려요. 이 그 관에다가. 응?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을 갖다가 매장하는 풍습. 말이 중요하거든요. 이 말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기병이 강하다는 것이고 전투력이 다른 나라보다는 뛰어나다는 거죠. 이게 강점이에요. 여기서 뭔가 단서를 찾아야 돼요. 힉소스가 이렇게 외국 지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에 뭔가 단초가 보인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답니다. 신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신은 뭐냐면 그 폭풍의 신을 섬겼다는 거죠. 폭풍의 신. 그 이름이 뭐냐? 하다드랍니다. 하다드. 폭풍의 신은 하다드. 요즘 뭐 아랍어 중에 뭐 다드 들어가는 거 많죠. 바그다드 들어가고 무슨 드 들어가는데 마드리드도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언어 같기도 한데 이건 조사 안 해봤습니다. 하다드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다드. 이게 폭풍의 신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막의 신은 또 세트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그런 게 이제 조사해 보면 나온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어적으로는 주로 셈계 언어를 썼어요. 셈계 언어가 나중에 유럽 언어의 모태가 되는데 이걸 갖다 썼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후리아 쪽의 언어적인 요소를 후리아가 히타이트하고 관련했죠, 그죠? 아니면 미단니 이런 거하고 관련. 인도 유럽적인 언어의 특성을 지닌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인도 유럽 언어도 한번 다뤄봐야 되는데 특히나 주도했던 이 지도자들 계층은 이쪽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또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논란이 많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도 뭐 다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군사 무기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그래서 그 근동에서 주목할 수 있는 세력이 뭐냐면 히타이트 그리고 힉소스가 굉장히 똑똑. 힉소스가 역사에 큰 군사적인 영향을 이렇게 긴 얘기하기는 시간이 없어요. 힉소스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궁금한 사람 좀 더 찾아보시고. 자, 그래서 12페이지에 이 1650에서 1550의 Second Intermediate Period, 2차 중간기 Second Intermediate에서 힉소스의 영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부터이죠. 이집트 역사나 근동 역사가 무궁무진하게 재밌습니다. 이게. 자, 이에 따라 신왕국에서는 이제 1550년부터 들어서는 게 신왕국인데 중앙 권력이 회복되고 마찬가지로 테베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외부 세력에 대한 방어적인 의미를 진다. 땅과 민족을 지켜낸다는 의무감에서 시작되어 이 시대에 파라오들이 이러한 팽창적인 정책을 전개했다. 자, 부분적으로 유프라테스 이르는 전진 공격으로 이렇게 놀랍게도 이집트가 외국에는 잘 안 나갑니다. 나가봤자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쪽이나 쳐들어가지 그 유프라테스는 엄청나게 먼데 아닙니까? 나갔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고 그 정도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진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병합도 이루면서 꿈을 꿨던 거는 너무 멀리 보다도 바로 위에 이렇게 팔레스틴 반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거기를 장악하려고 이제 경합을 벌이는데 좀 이따 나타난 히타이트하고 주도권을 놓고 장기간 헤게모니얼 펄러시, 그죠? 그 카데시라고 하는 게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전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노론자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안의 지역을 제외하고 두 번째 중요한 레반트 지역, 이 팔레스틴 지역의 패권은 바로 히타이트냐 이집트냐 이쪽 양쪽에서 엄청난 세력 다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팽창전세라고 우리 말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고 다음에 거기서 이들은 히타이트 제국의 12페이지 중간에 되는데요. 동일한 의도를 지니는 노력을 보게 된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앞부분에 우리 이걸 했는데 히타이트도 막강한 철기 무기를 가지고서 그들이 남진에 올 때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고등 문명이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가거나 아니면 바닷가를 끼고 살기 좋은 땅이 있는 좀 더 가까운 팔레스틴을 가거나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면 일로 가는데 여기에서 가면 누구하고 맞닥뜨리냐면 그쪽을 동시에 노리고 있는 이집트 세력하고 맞닥뜨리게 되고 전쟁을 벌여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좀 불쌍한 게 지금도 그런데 위치가 그죠? 자기들은 인구도 작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력도 작은데 주변에 강대국이 자꾸 못 살게 굴었던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이거든요. 딱 끼어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살아남았다. 지금 살아남죠. 그죠? 이게 생명력이 정말 질긴 나라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외국 지배도 당하지만은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도 안 망하죠. 그죠? 이것도 생명력이 질기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이 히타이트 제국의 동일한 의도를 지니는 노력을 보는데 람세스 2세 이집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히타이트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카데시 전투 1274년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 세계사적 상식으로 좀 알아놔야 되는데 카데시 전투를 벌였는데 양측이 주장이 다른데 역사가들은 아마 대략 추측을 하는데 히타이트가 아마 승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카데시 전투가 언제 있었다? BC 1274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카데시 전투 1274년. 그래서 이집트가 세냐 히타이트가 세냐 이렇게 이게 가늠할 수 있었던 전쟁이 이때쯤 되면 힘이 무지막지하게 세지는 거는 조만간 이제 엄청난 대국이 되는데 아시리아가 있어요. 아시리안 임파이어가 제국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 어떤 나라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아시리안 임파이어가 이때 서서히 부상하고 있었다. 이때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외교가 아주 치열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전쟁 안 하려고 복잡하게 동맹관계를 형성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아마르나 문서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군사적으로 성공한 왕은 12페이지의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의 공격적인 정책으로 신들의 뜻을 따랐고 이에 따라 신앙국에서 군대와 사제의 신분이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온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는 이 아메노피스 4세 다른 말로 하면 유명한 왕인데 에크나톤이죠. 이게 언제냐면은 이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 그 근대에 가면 유럽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이집트의 문화 문명 수준을 갖다가 알게 해주는 단서가 됐던 그 중요한 발굴이 있었던 때 이게 바로 에크나톤이고 이때가 대충 언제냐면요 우리 출애굽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나오는데 그하고도 비슷한 때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때다 이렇게. 자, 이 종교는 전통적인 그 신에 대한 그 경외감을 우주적 차원으로 결부시켰으며 아톤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그리스로 가면 아톰이 되어버리죠. 아톰. 이게 뭐냐 핵이란 말이에요. 핵심이란 말인데 여기는 태양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집트의 신인데요. 그죠? 살아있는 태양이란 말이에요. 이 신으로 간주되는 결과적인 단일신적 이해를 만든 이집트도 다신론을 하다가 때가 되면 어떨 때는 신을 하나로 통일하기도 하고 복잡하게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본조 자체가 이 유대교처럼 일편단심 이 단일신이 아니고 때 따라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규칙적으로 아주 많은 그림들에서 그러한 전통적인 무수한 이집트 신들에 대한 숭배가 엄격한 탄압을 받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숭배의 중심지가 아마르나라고 하는 이집트 땅인데 여기서 활용됩니다. 이 아마르나가 이제 왕의 궁이 있던 데인데 여기 서고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 조선시대 서구가 있는 게 서울대 가면 있죠. 그죠? 규장각이라고. 규장각이 있던 것이 아마르나에 있었단 말입니다. 왕의 문서를 보관하던 데인데 여기에 아마르나가 100년쯤 전에 이집트에서 발굴이 돼요. 우연하게.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외교 문서가 공개되면서 2000년기에 외교사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됐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르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아마르나 시대는 연행합종 시대다는 거예요. 연행합종이라는 거는 정신없이 우방과 적이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보통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이런 말 하는데 아마르나는 이 대외 문서다는 거죠. 아마르나 문서는 BC 15, 13세기에 근동의 대외 관계를 알려준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 자료 안 보더라도 수업 시간에 이미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미 강의 자료에 깔아놓은 미리 깔아놓은 그 자료에 있는데 아마르나 문서는 BC 15, 13세기의 고대 근동의 대외 관계를 마련해줍니다. 연행합종이다. 연행합종이라는 거는 정신없이 우방과 적을 갈라가면서 정신없이 대외 관계를 맺는 거죠. 연행합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원래 중국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하도 상황이 비슷해서 제가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행합종이다. 언제? 여러분들 중국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춘추 전국시대가 있잖아요. 춘추 전국시대. BC 8세기부터 해가지고 춘추 전국이라 해갖고 쥔시황이 그거 할 때까지 통일할 때까지 BC 3세기까지 400년 5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것. 천추가 아니고 춘추죠. 그죠? 춘추 전국시대라 그래가지고 이 춘추 전국시대가 연행합종입니다. 수많은 조그만 나라들이 서로 수많은 동맹관계를 맺어갖고 어떻게 돼요? 서로 공격하고 피해가고 뭐 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게 뭐냐면은 원래 조그만 나라였는데 커진 것이 진시황이 만들었던 진나라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221년인가요? 220 몇 년이죠? 1년인가? 중국을 통일해서 이제 제국을 만들어요. 중국의 제국은 221년, BC 221년. 우리나라는 제국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없었고 일본은 있다고 그러면 20세기에 한 10년 정도 일본이 태평양을 점령하던 그 시대 30년대 40년대 이게 이제 일본 제국이죠. 그냥 일본 제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그거는 굉장히 큰 영토를 만들. 자, 고구려가 이제 제국이냐 이 연구를 해봐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랬을 때 제국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죠. 왜냐하면 이때 땅덩어리 더 크고 그 당시 고구려가 갖고 있던 땅덩어리는 지금 남북한 합친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중국에 있는 만주 상당 부분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공책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조공을 충분히 받았다 보기 힘들고 중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중국이 고구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전면전 정복에 여러 번 실패를 살수대첩, 살수대첩이 아니고 저기 귀주대첩은 강감찬이고 고려시대고 살수대첩 을지문덕 그리고 안시성 싸움 양만춘에서 우리가 이제 다 막아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유일하게 우리가 제국인지 아닌지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국이 없어요. 대한제국 그래갖고 고종이 만들었는데 그걸 제국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황제라고 이름을 했을 뿐이지 우리나라한테 조공받친 나라가 없어요. 그거는 뭐 제국이 되려면 조공 체계에서 몇 나라 정도는 꼬박꼬박 상납을 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상하관계를 묶어놔야 되고 영토 규모도 굉장히 커야 되고 그런 구조가 형성이 돼야 제국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자 아마르나 문서를 얘기를 하다 또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좀 했고 그래서 아마르나에서만 활용이 됐다 이런 얘기네. 자 그래서 이 12페이지를 보면 마지막 줄을 보세요. 이러한 급격한 종교 정치적인 변화는 어떠한 기반도 확보하지 못했고 이후 모든 이거는 이제 오타가 나는데 공식적인 신들에 대한 기획은 아주 체계적으로 제거되어 버렸고 19세기 그러니까 이제 옛날 19세기가 아니고 최근에 했던 서기 19세기의 발굴들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장군들과 사제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새로운 힘이 강화되었을 때 중앙 집권적 왕권에 맞서 중요한 성소들, 신전들이란 말이에요. 신전들의 이민족 출신의 군인들과 사제들은 스스로의 힘을 세워나갔다. 바다민족에 맞선
메렌프타와 람세스 3세 하에서의 성공적인 방어가 있었고요. 남동부 지중해 지역의 침략자들은 힘을 잃어갔다. 근데 이집트는 다시 상하로 나누어지게 되고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사제들이 늘어나요. 이 종교적 기능하는 사람 늘어나요. 지역들은 자유롭게 경계가 정해졌고 공급이나 숭배나 전통을 유지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이제 가능하게 됐다. 이런 얘기. 이러한 내부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에서 아시리아 제국하에서 일시적으로 복속을 당하기도 했다. 이건 한참 뒤의 일인데 언제냐?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다뤘던 유명한 아시리아의 이 사르곤 왕조의 가장 현명한 왕이라고 하는 에살하돈. 에살하돈 시대에 드디어 이집트가 수중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에살하돈은 이제 마지막 남은 노른자이가 이집트거든요. 거기까지 원정 가다가 거기서 몸이 어떻게 돼요? 병이 와갖고 죽어버리죠. 그죠? 그랬던 에살하돈 시대에 정복을 당하고 아수르바니팔 되면 또 정복당하고 뭐 이런 게 있다 이 말. 그래서 결국은 이 이집트는 근동을 제대로 정복해보지 못하고 힘이 있던 아시리아는 이집트를 정복해. 이게 이제 시작이 돼갖고 이후 이집트 역사가 좀 힘을 잃어가는데 이 아시리아보다 더 덩치가 큰 게 나중에 나타난 이란계의 사람들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때 가면 장기적으로 이집트가 노예가 돼요. 계속 정복을. 그런데 이게 그게 또 언제까지 찌어지냐면은 이게 하나 붐이 되면 계속 가요. 이 트렌드가 돼가지고 페르시아를 갖다 꺾어버린 유럽의 패자였던 마케도니아의 군주 알렉산더가 와갖고는 알렉산더 밑에서는 계속 정복. 이집트는 계속 자유를 잃어가는 그런 흑역사로 들어간다.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다시 13페이지를 보게 되면 종속적인 지배자로 세워진 프산메티크는 자주 이름이 나오는 이름인데요. 새로운 회복의 출발을 알렸다. 해갖고 이제 서서히 이때부터 힘을 다 찾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페르시아가 쳐들어와가지고 525년에 정복해버리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에 또 이집트는 점점 힘을 잃어간다. 여기까지가 13페이지 중간까지가 이집트에 관한 얘기. 그 이후에는 무슨 얘기냐면요. 근동에 다른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을 다른 지역 얘기로 들어가요. 조금 있으면 뭐가 나와요? 유럽도 나온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자, 근동과 이집트에서 계속 독립적으로 전개되어간 고등문화적인 생활 방식과 조직의 형태는 주변 지역과 경계 지역, 이 접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에 엄청난 빛을 드러내 보였다. 이것은 무엇보다 비옥한 초생딸 지역,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가 되는 거죠. 레반트,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시리아는 바로 위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바로. 그래서 그러했는데 이들은 셈계의 언어를 쓰던 자들로서 카나안인들 및 아람인들이었고,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둘 것은 이게 이제 주장이 학자들마다 다른데 성경에서는 이래 얘기하는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언어의 분화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그죠? 일단 언어의 분화 앞서서 인종의 분화가 먼저 일어나는데 노아라고 하는 홍수 있죠. 노아의 홍수. 예, 자식이 3명이 있단 말이에요. 셈, 함, 야벳이 있단 말이에요. 셈, 함. 이미 셈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셈, 함, 야벳이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요. 노아가 창세기 읽어보면은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이제 시대가 새로 열렸어요. 그래갖고 세월이 좀 지났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하나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자식들 3명이 다 태어나서 크게 자랐단 말이에요. 포도주를 먹고는 낮술 먹고 취해가지고는 뻗어서 자고 있어요. 자는데 이게 이제 하도 많이 먹었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노아처럼 이렇게 절제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방심을 했는지 나처럼 그냥 벌렁 나자빠서 자고 있어요. 그래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누가 봤냐니까 함이라고 하나 자식 중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얘가 봤거든. 보니까 너무 이게 한심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걸 갖다 자기 형제들 셈하고 야벳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술 먹고 지금 뻘거벗고 자고 있다. 그런데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냐면은 안 됐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이게 아니고 그냥 비꼬는 거죠. 한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 아들이 셈하고 야벳이 그걸 갖다가 아버지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덮어줘야지 해갖고는 어떻게 돼요? 이 나체를 가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덮는 이불이나 옷 같은 걸 들고 가서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 안 보기 위해서 뒷걸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해갖고는 덮어주고 나왔는데 술 깨고 난 다음에 노아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자초지종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한테 태도가 이랬고 저랬고.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귀하게 여겨서 허물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함은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너는 너희 형제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 해갖고는 그 저주를 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들이 이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셈이 이동한 지역은 이후에 셈계 언어를 쓰는 후손들이 돼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함은 야사 전설에 의하면 아프리카로 갔다는 거죠. 아프리카 가서 흑인의 조상이 됐다는 거고 야벳은 야벳으로 이제 유럽 쪽하고 관련. 이래 갖고는 이제 흩어져서 갔는데 여기서 나온 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언어가 나중에 유럽의 그 쉽게 말하면 언어의 기초가 되는데 이게 셈계 언어라 그러면 셈계 언어.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무슨 언어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다루는 아카드 언어죠. 그죠?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어는 굴절 독립어라서 그게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는 독립된 언어고 이 아카드 언어가 원조예요.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세월이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그러나 오늘날에도 계속 쓰는 게 뭐냐면 아랍어. 아랍어들이 전부 셈계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셈계 언어의 영향으로 유럽의 대부분이 셈계 언어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가게 됐다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약간 야사를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애들 그리고 레반트와 시리아에 있는 애들 그리고 셈계 언어를 쓰던 자들로 카나안인들 및 아람 사람들이 있었다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사방으로 퍼져서 기원전 2000년기 초반에는 그 언제입니까? 2000년기 초반에 1900년, 1800년, 1700년대 아닙니까? 그죠? 작은 중심지를 이루어서 도시의 신들과 도시의 왕들 그리고 군사적인 전문가들을 형성하게 됐다. 이들은 팽창적이 될 수도 있었는데 가령 이집트에서 힉소스처럼 막 쳐들어가는 그런 애들도 나왔다 이 말. 이로부터 바다가 시야에 들어왔고 이렇게 지중해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 그죠? 예. 그런데 이 오리엔트 이집트 문명의 영향력이 어떻게 돼요? 그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하는 건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이집트 문명. 이 양대 산맥의 영향력이 어디로 간다? 바다를 타고 오늘 사이프러스 있죠, 그죠? 지중해에 있는 이 섬. 사이프러스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그리스의 최남단, 우리로 치면 그리스의 제주도라는 크레타가 나오게 되는. 이렇게 해갖고 에게 문명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이제 하나의 설이다. 근데 이걸 지나치게 강조한 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블랙 아테나라고 하는 거죠. 마틴 버넬이라는 사람이 그 썼던 블랙 아테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 곧 좀 이따가 설명을 좀 해야 될 텐데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유럽 얘기가 처음으로 나오는 게 13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이후에 조금씩 더 나오겠죠. 그죠? 이 책의 장점이 뭐냐? 필요한 대목에서 집어넣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백과사전처럼 나열해갖고 연관성이 없고 정보만 주고 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어느 정도 알아야 이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게 언제 좋으냐면 대학교 막 들어온 사람한테 어렵고 누구한테? 중고 시절에 제대로 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렵고 대학 졸업할 때쯤 돼 공부하기 정말 딱 좋은 책이 이 책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크레타는 이미 3000년기에 기원전을 말하는데 이집트와 변화무쌍한 관계에 놓이게 소위 고궁전 시대라고 불린 이 제2000년기의 첫 3세기에 뭐 크노소스, 파이스토스, 말리아 등의 그 지명이 있는 곳에 궁전이 있던 터가 보인다. 이것들은 도시의 거주지들의 위치에 있어. 동시에 숭배와 지배의 거점이기도 해요. 이도 바로 신정일치 아닙니까? 신정일치. 모든 지표들이 근동의 도시적 왕국의 양식에 따라 조직된 통일체로 간주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 특히나 글의 사용 관행이 전형적인 글을 썼다는 게 최근에 이집트의 신성문자에서 차용한 것으로 당시의 최근이란 말입니다. 선문자 A라고 하는 게 선문자 A가 뭐예요? Linear RA라고 하는데 아직 해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것 중에 해독 안 된 문자가 무지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빙산의 일각이고 앞으로 할 일이 무지 많다 이거예요. 이게 선문자 A라고 하는데 Linear A라고 하는데요. 자, Linear A라고 하는데요. 선문자 A라고 합니다. 선문자 A. 이게
이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발전해서 이제 이집트 고대 언어가 될 터인데 처음에 이런 걸 썼다면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한글이 나오기 전에 한자 아닌 것으로 쓰던 게 있었어요. 이런 걸 알아요. 물론 이제 한자에서 별로 이렇게 변형되지도 않고 그 따갖고 온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신라 시대 쓴 거 중에 이두라는 게 있죠. 이두 문자라고 있네. 설총이 만들었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독특하게 우리 고유한 것으로 만들어진 독자적인 게 한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다. 한꺼번에 뭐 이게 획기적인 나오는 건 힘들고 자 그래서 선문자의 순서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다. 이것은 해독은 되지 못하고 후대에 선문자 비와 정확한 연관관계로 인해서 아마도 이것이 궁정에서 행정적인 일에 써먹을 때 썼던 언어였을 거라고 추정할 뿐이에요. 그리스 또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그리스 언어 중에 옛날 거는 참 복원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게. 자, 후기 궁전 시대 1700년대 1420년대 1700년 여러분 기억나시죠? 함무라비 1792에서 1750년까지 바빌로니아를 다스렸던 왕 함무라비 생각나시죠? 그 직후란 말입니다. 그래서 크노소스의 유력자들은 전체 이스라엘을 통제해 두는 것과 다른 제후들의 지배 영역들을 예속적 중심지로 두어 지위를 격화시킨 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숲 젠트렌이라는 거예요. 숲. 자, 섭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섭이라고 하는 것을 잘. 독일어에서 숲이라는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숲이라고 하는 거는 세부적으로 나눌 때 숲이 나오네. 첸트렌이라고 하는 거는 센터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속 중심지라고 보면 돼요. 부속 중심. 중심지가 있으면 그 부근에 위성 중심지 같은 위성 도시 같은 게 서울이 있으면 주변에 발달한 분당, 판교, 뭐 저기 일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서브 센트레는 서브 센터라고 그러는데 이 서브이라는 개념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세부화할 때 나타나요. 서브디바이드란 말을 여러분 알죠, 그죠? 이걸 다시 세부적으로 다시 나눠 보세요. 서브디바이드. 수학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을 서브디바이드란 말이에요. 서브디바이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해독해내기가 쉽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속적 중심지, 부속 중심지라고 하는 걸 두어가지고 어떻게 돼? 이스라엘 통제할 때 이제 써먹었다라고 추적을 하고 있어요. 크노소스 즉 각기 크레타와 미노아의 전설적인 지배자들 이후 그 섬의 거주민들은 미노아인들이라고 불리죠.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에서 미노아 문명, 미노스 문명이라고 하는 게 미노스 문명. 항상 그리스가 뭐 간에 우리가 보통은 공간적으로 봤을 때 문화, 발전 이런 모든 게 위에서 밑으로 오는 게 잘 없고요. 밑에서 위로 올라요. 밑에서 위로 올라. 밑에서 위로 오는데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쪽, 서쪽은 보면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중국도 보세요. 땅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사람 살기 좋은 땅이 50%고 사람 살기 힘든 땅이 50%인데 동쪽에 다 몰려있죠. 강도 거기 몰려있고 인구도 몰려있고 중국에서 지도를 딱 해갖고 동쪽을 딱 잘라버리면 서쪽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밖에 안 돼요. 우리가 농담을 좀 하면 1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1억이 안 되고 나머지가 인구가 딱 한 군데 몰려. 미국도 인구가 어디 다 몰렸어요? 동쪽에 다 몰려. 서쪽에 뭐 전부 사막이고 뭐 이게 사람 살기 힘든 데란 말이에요. 도시고 뭐고 다 동쪽에 몰려요. 문명은 항상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통계가 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미노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에 강하게 그 방향성을 정해 바다를 정복해야 돼. 바다로 나가야 돼. 이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죠. 방향을 정해서 많은 곳들의 바다 곳곳으로 나가서 그들 영향권을 이제 확대. 이제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제 호머의 어떤 그 세계하고 맞물리는데 바다를 피해서 살 수 없으니까 항상 모험을 해야 돼요. 모험을 해야 되면 불안한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게 와서 의미 있는 거냐 해갖고 이제 그리스적인 세계관이 나오는데 모험, 불안 이것이 이제 그리스의 어떤 테마가 되는 것이죠. 왜? 바다를 늘 생활의 공간으로 끼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양 제국을 꿈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지명들은 여러분 찾아보면 되는데 이거 너무 사소한 거라서 일단 생략해버리고 나중에 또 접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는 주로 하나의 해양제국, 메리타임 임페리움이라 해서 해양 제국을 꿈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다를 지향하는 특성이다는 거죠. 그래서 크레타로 각인된 섬세계와 카나안 도시 국가들 그리고 이집트 간의 긴밀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접촉들 하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 하나의 공통적인 문화적인 공간 코이네가 이제 나타나야 되는 길이 됐다 이렇게 시간이 다 가지고 첫 번째 전반부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나오겠습니다.